안녕하십니까. 실록한담 진행자 최준기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출판부가 펴내는 영어사전에 먹방이나 오빠 같은 우리말이 26개나 새로 등재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우리 드라마와 BTS가 세계적으로 성공하면서 예년보다 많은 단어가 등재되었습니다. 이미 영어권의 많은 사람들이 오빠나 먹방 같은 우리말을 일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 문화와 역사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고품격 역사 교양 채널 실록한담이 옥스퍼드 영어사전과 조선왕조실록의 낱말풀이를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OED라고 하는데요. 저도 OED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OED에 새로 등재된 우리말은 대중문화 관련 용어와 음식 이름이 대부분인데요. 대중문화와 함께 우리 음식이 또 하나의 한류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반찬을 간단히 설명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찬은 반찬이지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럴 때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한번 사용해 보시죠. 한국의 음식상에 밥과 함께 나오는 채소 등의 부식을 반찬이라 한다라고 풀이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요령있게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음식 이름은 오래전부터 쓰이던 용어이고 오빠도 쓰임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오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은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대중문화의 성공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OED에 등재된 대중문화 용어 중에는 대박이 가장 오래된 신조어입니다. 국립국어원이 발간하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처음 등재된 것이 2002년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전에서는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한 말이라고 풀이했는데요. 요즘은 좋을 때, 감동했을 때, 깜짝 놀랐을 때, 심지어는 실망을 하거나 어이가 없을 때도 대박이라고 붙여 쓰는데요. 그럼 OED에서는 대박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을까요? 영어의 amazing이나 fantastic 같은 그런 의미로 긍정적인 표현의 감탄사로 쓰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2014년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에 투자하면 대박이라는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외신들은 대박을 잭팟 또는 브레이크스루, 그러니까 돌파구로 해석하기도 했었는데요. 국어사전에도 어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70년대 충무로 영화인들 사이에서 영화가 크게 성공했을 때 대박을 터뜨렸다고 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증해 보지는 않았지만 흥부의 큰 박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진 것을 인용한 표현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럼 2002년에서야 국어사전에 등재된 이 용어를 조선시대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큰 일을 이루거나 성공했을 때 횡재, 수지, 대업, 홍업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과연 대박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감탄사여서 유사한 의미의 감탄사를 전부 비교해 볼 수는 없고요. OED에 등재된 뜻풀이와 조선왕조실록에 사용된 단어의 범위 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ED에서처럼 amazing, fantastic과 같은 긍정적인 표현에 쓰이는 단어는 횡재, 수지 등이 있는데요. 횡재했구만 했을 때의 횡재는 영어의 잭팟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지는 장사를 해서 이문을 많이 남기거나 경영상의 수익을 냈을 때 쓰는 용어이지요. 그러니까 횡재와 수지는 대박의 작은 말인 셈입니다. 대박을 처음 사용했을 때처럼 흥행에 크게 성공했거나 큰 일을 해냈을 때 쓰는 표현은 무엇이 적합할까요? 성공이나 성취 같은 단어가 있을 텐데요. 이 단어들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쓰임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일이나 건국처럼
국가적 대사에는 대업 또는 홍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태조실록 1394년 6월입니다. 태조가 개국공신들을 책봉한 내용인데요. 과공한 본인을 추대하여 대업을 이루게 하였으니 공신의 칭호를 내린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성계를 추대하여 개국을 하고 왕위에 올린 일을 대업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 표현은 한동안 계속 쓰였습니다. 세조실록 1455년 8월에는 부덕한 과인이 대업을 이어받는데 공로가 큰 대신들에게 책훈을 내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년 후인 1458년 6월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조직위의 공로가 큰 이계전에게 공신 책훈을 내린 내용인데요. 이때는 홍업을 이루는데 공을 세워 공신 책훈을 내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때부터는 큰 대자 대업 대신 넓으롱자를 쓰는 홍업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이로 보아서 조선 초기에 자주 쓰이던 대업이 홍업으로 대체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OED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로 알고 썼던 화이팅이나 스킨십 같은 콩글리시들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참 어리둥절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직 연세 드신 분들은 먹방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영국 사람들이 먹방을 알아서 사전에까지 등재했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인데요. OED는 음식을 많이 먹으며 시청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나오는 영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국민 비만 대책의 일환으로 먹방을 규제하려다가 시청자들의 반대로 취소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시청자들은 먹방을 보면서 식욕을 느껴 과식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BJ를 보면서 혼밥의 외로움을 달랠 뿐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지요. 실제로 처음엔 저런 내용이 방송이 될까 의심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도 먹방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엔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인쇄물이 최첨단 매체였죠. 따라서 음식을 주제로 한 책이 요즘의 먹방인 셈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먹방의 원조는 400년 전 허균이 저술한 도문대작입니다. 1611년 간행된 성소보보고라는 허균의 문집 중의 일부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푸죽간 앞에서 크게 입을 벌려 고기 씹는 흉내를 내는 것도 즐겁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허균의 창작물은 아닙니다. 조조의 셋째 아들이자 위나라의 문장가였던 조식의 글을 인용한 건데요. 당시 사회규범으로는 양반이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것도 민망한 일인데 고기 씹는 흉내를 내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창피하다고 생각했는지 당시의 선비들은 이 책을 평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문대작에 대한 서평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무려 20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도문대작은 허균이 먹어온 음식 중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117가지에 대한 소개인데요. 단순히 맛이나 조리법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식의 기원, 재료의 주요 산지까지 체계적으로 담아낸 입문서에 가깝습니다. 소개된 음식도 다양해서 일품 요리는 물론이고 간식거리와 과자, 음료까지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허균이 전라도 함렬에서 유배 중일 때 저술했는데요. 지난날 먹어본 온갖 산의 진미를 떠올리면서 유배지에서의 허기와 추위를 달래기 위해서 썼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허균은 이렇게 진귀한 음식들을 많이 먹어볼 수 있었을까요? 이 책의 서문에 직접 밝힌 것처럼 어려서는 부모를 잘 둔 덕분에, 장가를 든 이후에는 처가를 잘 둔 덕분에 온갖 진귀한 음식을 물리도록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허엽으로 동인의 영수였으니까 권력의 핵심이었죠. 장인도 의금부 도사를 지낸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놀랍게도 먹방의 원조 허균은 두부로 유명한 강원도 강릉 초당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머니 친정이 초당인데 아버지가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허균의 아버지 허엽이 자신의 호를 처갓집이 있는 초당으로 지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OED에 등재된 26개의 단어 중에
대박 다음으로는 한류가 가장 오래된 신조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OED는 한류를 한국의 음악과 영화, TV, 패션, 음식의 세계적 성공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로 풀이했는데요. 10여 년 전 대장금의 성공이 계기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란은 핵개발에 따른 국제 제재로 봉쇄된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대장금의 시청률이 80%를 넘는 이상현상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외국에서 우리 문화가 이에 못지않게 성공을 했었는데요. 실록한담이 어느 정도였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한류의 원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인데요. 지봉유설의 저자 이수광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수광이 국제적인 스타임을 국내에 알린 것은 조완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정유재란 때 일본에 끌려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일본의 무역상에 눈에 띄어서 1604년부터 1607년까지 안남국, 그러니까 지금의 베트남을 3차례나 방문했습니다. 조완벽은 진주 출신의 선비로 한자에 능해 무역상에 발탁되었고 당시에는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이어서 필담으로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안남국 사람들은 조완벽이 조선 사람이라는 걸 알자 대뜸 이수광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요즘도 외국에 나가면 BTS를 아느냐고 먼저 물어보는 것처럼 그랬던 거죠. 이수광을 알 리가 없는 조완벽이 모른다고 답하자 안남국 사람들이 수광이 오빠도 모르네 하면서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지봉유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이수광의 한시가 교과서로 쓰일 만큼 대유행이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수광은 자신의 시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607년 교토에 있던 조완벽이 때마침 이곳에 세완사로 왔던 여우길 일행을 만나서 귀국할 수 있었는데요. 고향에 돌아온 조완벽이 자신의 경험을 친구 김윤안에게 전했고 김윤안은 다시 이 사실을 이수광에 전해서 이수광이 자신의 저서 지봉유설에 깨알 같은 자기 자랑을 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수광의 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남국에 전해지고 요즘의 BTS급의 인기를 얻게 된 것은 북경의 사신으로 간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관료였던 이수광이 1597년 진의사로 북경에 파견되어 50여일간 사신단 숙소인 옥화관에 머문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안남국 사신으로 온 풍국관을 만났습니다. 서로가 첫눈에 재능을 알아본 두 사람은 통역을 물리고 직접 필담으로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이수광은 풍국관의 시를 챙기지 않았는데 풍국관은 이수광의 시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챙겨와서 국내에 퍼뜨린 겁니다. 요즘 BTS 공연 티켓을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처럼 당시 이수광의 시집도 돈 주고도 사지 못할 만큼 큰 인기였습니다. 이수광이 북경을 다녀온 지 10년 뒤에 조완벽이 베트남에 갔을 때는 이미 이수광의 시는 서당의 유생들이 밑줄을 쳐가며 공부하는 안남국의 문학교과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를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참 별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80여 년이 지난 1691년 12월입니다. 숙종 임금이 중국의 사신으로 다녀온 민암과 강석빈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이번에 안남 사신도 왔던가? 예, 왔었습니다. 행동거지는 좀 가벼웠지만 제법 예의를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수광의 시를 알고 있던가? 예,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줄줄 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84년이 지난 후인데요. 그걸 물어본 임금님이나 안남국 사신에게 그것 먼저 물어본 사신이나 참 재미있는 분들이죠. 언어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쓰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우리말이 한 해에 26개나 새로 등재된 것은 정말 가슴 뭉클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대중문화와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어느 민족의 언어가 한 해에 26개씩이나 국제 통용어에 오를 수 있을까요? BTS가 몇 주씩이나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오스카상을 거머쥔 기생충,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우리들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예능 DNA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